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감산 움직임에 이틀째 급등했습니다. 미국 상하거래소에서 6월물 WTI는 배럴당 2달러 72센트, 19.7% 상승한 16달러 50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WTI는 이틀간 42.6% 상승하며 11달러 선에서 16달러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유가 대폭등은 호재였지만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코로나 치료제 관련 1차 임상 실험은 실패는 악재로 부각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17% 상승했지만 S&P 500 지수는 0.05%, 나스닥 지수는 0.01% 떨어지며 마감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놓인 경제를 회생할 패키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현지 시간 23일 화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의 경제 대응책 등에 대한 후속 논의를 했지만 모든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이르면 오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빠르면 이번 주 중 산은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어제 시장 19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1% 이상 상승하면서 64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이 국제 유가와 더불어서 경제 지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장전의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GDP 자체는 부진했지만 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 안정세에 찾아가는 분위기였고 더불어서 이 국제 유가가 전날에 이 반등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유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임상 실험의 1차 실패 소식이 악재로 좀 분류가 되면서 시장이 약보합권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별로 상황은 어땠는지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3,0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는 장중에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2,79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이 나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은 0.01%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길리어드 사이언스사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4%를 기록을 했고 이와 함께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막판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8,49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어땠는지 코스피 시가총액 상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일단 SK하이닉스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컸기 때문에 어제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던 상황이고요. 1.5% 이상 하락하면서 82,6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60만 8천원대까지 오르면서 어제 좀 고가를 높이기도 했는데 마감은 60만 1,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8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3거래 연속 예상끌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그리고 네이버도 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4%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19만 6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양시장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900선 회복이 됐고 1914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643포인트의 어제 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특징적인 것이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900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 0.5% 상승하면서 92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피오 골든 토크는 3.7%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샌피드 타임존은 4.5%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지는 0.8% 하락, 그리고 아이온체인은 3% 이상의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에어드람까지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리플은 0.4% 약보합권, 라이트코인은 1%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오스와 모네로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뉴스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장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문제가 아니죠. 특히 이제 인텔이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한 부분을 잠깐 챙겨보게 되면은 일단 예상치 했던 부분보다 주당 순이익이 좀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싶었는데 2분기 전망을 생각보다 또 안 좋게 발표했죠. 그래서 2분기 전망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간외에서 5%, 6%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인텔 쪽에서 좀 약간 두려움, 경계의 대상으로 삼는 게 특히 지금 약간 시스템 반도체 즉 AP 같은 어떤 좀 두뇌죠. 어떤 모바일이나 스마트폰 쪽에 두뇌 역할을 하는 AP 쪽에서 경쟁자가 나오면 특히 독과점적인 입장 쪽에서 경쟁자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두려움이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가 인텔입니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애플이 자체 AP를 개발하면서 이 5G 관련된 자신의 아이폰 쪽에는 아마 애플이 단독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도 인텔의 주가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하락하는 흐름들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크겠죠. 특히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성격이다 보니까 그쪽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반도체 지수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수에는 특히 국내 관련된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은 커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약간 단기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SK 하이닉스에도 눈길이 가죠. 특히 매출도 한 6%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41%까지 줄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왔다라는 평가고요. 워낙 지금 1분기 들어서면서 기업들 실적 관련돼서는 눈높이 자체를 아예 밑으로 확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어제 나왔던 실적 동향들도 그렇고 그나마 선전하는 잘 나온 회사들, 대표적으로 네이버 앞서 얘기하셨고요. LG생활건강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버티는 실적을 갖고 있을 종목들이 아니냐. 근데 그보다 눈높이보다 살짝 더 좋게 나오면은 시장이 좀 좋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워낙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수치나 아니면 그보다 약간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또한 시장이 반응한다. 그러면 호재밖에 없네요. 네, 시장의 결론을 그렇게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뭐 계속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쪽에서 보게 되면 서버용 D램 당연히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발표됐듯이 좋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대세죠. 이 온라인이 대세다 보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나오는 뭐 화상회의부터 원격 수업,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뭐 게임 이런 쪽으로 다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일단 관련된 쪽에서 서버를 늘려서 그래서 이제 트래픽을 계속 양호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어떤 숙제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투자도 이쪽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서버용 D램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2, 4분기 같은 경우도 서버용 D램 쪽의 출하량은 1분기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는 쪽을 계속 키우자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고용량 같은 경우 보통 한 64기가 같은 경우도 이 서버용 D램 쪽으로 출시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중점적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픽용 D램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확대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기대는 살짝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과거에 HDD가 아닌 SSD 쪽에서 판매가 호조가 된다라는 쪽도 눈에 띄는 상황들인데, 2분기 출하량이 1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4분기는 BEP를 넘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면서 기존에 얘기했었던 어떤 메모리 쪽의 D램의 한계를 낸드 쪽도 이제 어느 정도 수율이 맞아가기 시작한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가지는 좋은데 또 한 가지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용 D램이죠. 이쪽은 지금 스마트폰이 벌써 1분기가 들어가는 상황 쪽에서 거의 뭐 40% 이상 수요가 줄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만큼 부진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가면서 5G 관련된 쪽에 스마트폰이 출하량이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가 나오지 않을 것이냐라는 기대감은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안 좋습니다. 특히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보게 되면 저희가 많이 서버용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비중 자체는 스마트폰 쪽의 모바일이 더 큽니다. 34% 정도 차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D램 관련된 쪽의 시장의 3분의 1 자체가 축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쪽으로 버티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 지금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오히려 가장 비중이 큰 스마트폰 쪽의 모바일 D램이 얼만큼 어떤 견인될 것이냐, 끌어줄 것이냐가 일단 관건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숙제는 여기 있죠. 만약에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 공장을 돌리는 제조사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셧다운이 되게 되면 가장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장비나 부품을 조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즉 그 해당 대표적으로 유럽 쪽이죠. 유럽 쪽의 장비 회사들이나 미국 쪽의 장비 회사들이 공장 문을 안 여는데, 그러면 장비나 관련된 부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제조사 입장 쪽으로는 당연히 생산이 안 되는 측면들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담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서버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셧다운이 오래되기 시작하게 되면 투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와서 서버 투자를 계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지연이 되고 또 D램의 공급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또 똑같습니다. 이 장기화 여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피해, 즉 공급 라인의 여러 가지 부담감들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2분기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리고 뚜렷하게 뭔가를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지금 뭐 전반적인 기업 실적들의 운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전자결제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세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앵커님 작년부터 제가 전자결제주는 노래한 거 아시죠? 네. 네, 그중에서 탑픽으로 NHN 한국사이버결제 계속 네, 말씀드렸었는데 맞습니다. 네. 예, 좀 사셨어요?
아니요. 저는 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좀 올랐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잘 버틴 포트폴리오의 효자 종목으로 알고 있고요. 네, 수익도 많이 난 상황들인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아직 비중은 좀 줄였지만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뭐 아시는 대로 많이 났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장의 대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온라인 쪽이 대세다라는 관점 쪽에서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중에서 어떤 주도주든 NHN 한국사이버결제다라는 쪽으로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글로벌로 보면은 아마존이죠. 그래서 어떤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쪽에서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그 주가가 선봉하는 종목 두 종목을 꼽으라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넷플릭스, 두 번째가 아마존 이 두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당연히 사회가 변하고 트렌드가 변하면 그에 따라서 또 부각받고 그에 따른 현상을 그대로 기업 실적에 연결시키는 흐름들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제 NHN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딱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하게 되면 웹툰과 제가 보기에는 이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쪽이 부각을 받았던 측면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업 부분별의 실적도 있다고 하지만은 이 두 개가 실적을 끌었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어느 섹터 쪽에서 좋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두 흐름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쪽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자. 또 마찬가지로 전자결제 쪽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잠시 복기를 하자면은 일단 지금 과거에는 저희가 결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갑에서 현금 꺼내서 얼마예요? 그리고 거스름돈 주세요.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신용카드가 돈의 화폐에 대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대행의 의미를 가져야 될 회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이 사람이 신용카드를 갖고 있으니까 물건을 사게 해주세요. 그 대신에 내가 나중에 지급을 어떤 대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 대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습니다 하는 벤사라고 하는 VAN사 이쪽이 일단 지금까지는 대세였는데 온라인 쪽은 그렇게 만나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자결제 관련된 대행사 PG라고 그러죠. 이쪽이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강자로 등극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조금 이어지다 보니까 이 벤사나 PG사가 둘 다 어떤 구분을 나눌 게 뭐가 필요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두 개가 합쳐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나 모두 다 쓸 수 있게 지금 합쳐지는 구조로 나왔던 원년이 작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던 부분들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제가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가 가장 강했고요. 뭐 온라인 모바일 결제 특히 KG 그룹 하게 되면은 이쪽에 어떤 KG 이니시스를 비롯해서 강자로 떠오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대세로 맞는 흐름들이고 특히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놀랍죠. 이렇게 특히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심이 필요한 상황들인데 하지만 좀 실망하는 부분은 뭐 이런 얘기들에서 좀 그렇지만 이 잘하는 부분 쪽에서 계속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KG그룹이 갑자기 동부제철을 인수하죠. 그러면서 동부제철 최근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부각은 받고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 뜬금없는 상황 쪽에서 갑자기 제조업체를 인수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많고 욕은 아니겠죠? 예, 어떤 우려감은 좀 많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정상화되는 분위기 쪽으로 보는데 하지만 지금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하기는 제철 쪽의 입장 쪽에서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거는 KG가 외식업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KFC가 KG 건지 아시나요? 앵커님? 전혀 몰랐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업 내용들을 쭉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런 어떤 약간 좀 문어발식 확장으로 나가는 쪽이 조금 약간 아쉽다라고는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본업 잘하겠죠, 뭐. 네, 그런 것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다날이라든가 세틀뱅크는 좀 특이한 회사입니다. 가상계좌를 통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를 통해서 PG 쪽과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눈에 띄는 흐름들인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다 좋습니다. 성장성 좋고 앞으로의 기대감 높고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계절적인 특수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은 겨울이나 날이 추워질 때 밖에 나가기 싫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성격이 좀 크다 보니까 여기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다 어떤 영향권이 실적 호조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반대로 보게 되면은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봄날입니다. 약간 마음이 동하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온라인 주문보다 그냥 겨울 내내 집에 있었는데 나가서 쇼핑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비수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여름이 너무 뜨겁다, 너무 더운 여름이다. 그러면은 또 밖에 안 나가죠. 그러면은 또 그때 약간 성수기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겨울 때가 가장 큰 성수기고 지금은 비수기로 약간 더 접어드는 시기다라고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을 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주가 탄력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약간 좀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서 주춤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거는 고려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알려지지 않은 전자결제주가 있습니다. 앵커님 혹시 쓱 쓰시나요? 네, 쓱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네. 예, 관련 업체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되죠. 네. 뭐 홍보하는 입장도 아니고요. 근데 보니까 SSG 관련돼서 직접 전자결제 쪽을 하는 회사가 신세계 IN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혀 부가결 못 받았죠.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이쪽의 부분이 커지고 신세계가 아무래도 오프라인 쪽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바꾸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성장의 기대감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더 오른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신세계 INC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호재가 좀 여럿 있는 상황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연초 대비해서 한 50% 올랐고요. 시가총액 3위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최근에 뭐 나오는 얘기 보면 수주 확대, 거기다가 뭐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면은 가장 글로벌 CDO 입장 쪽에서, CMO 입장 쪽에서, 어떤 확대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바이오가 아니냐, 이런 관점들도 같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라는 관점들, 특히 작년의 상반기는 상당히 안 좋았었죠. 그런데, 분기별로 보게 되면 또 부진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도 작년이 너무 위축됐었기 때문에 1, 2공장 관련돼서 유지보수 비용이 반영되다 보니까 많이 좀 부진했다는 관점들이 들어오면서 이에 따라서 어떤 실적이 상반기에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움직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비쌉니다. 비싸다기보다는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기서 갖고 계신 보유자분이 아니시라고 하게 되면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좀 주가가 밀렸을 때 다시 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어떤 추세적인 접근 쪽으로 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60만 원대 이상에서 대응해봐야 아직까지는 오히려 이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부각을 받았던 측면들이 그대로 연결되는 측면보다는 약간 이제 종목별 움직임 쪽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팔고 좀 지금 종목 장세의 움직임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부담이 있겠죠. 근데 일단 그 추세적인 흐름들로 봤을 땐 나쁘진 않은데 단기적인 흐름들 쪽에서는 좀 조심하자라는 쪽도 조심하자라는 부분보다 정리하고 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섹터인 만큼 시장에서 회피하는 전략, 그러다 즉 시장 대비해서 선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그대로 계속 갈까라는 관점들, 또 보다 보니까 이번에 4월 달에서 8월 달로 연기된 미국의 암마크에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부분은 또 그때 부분에 비슷하게 가봐야 알겠지만은 아마 제약바이오 입장 쪽에서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종목별 움직임 쪽으로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계좌를 나는 제약바이오가 끌려 한번 뭐 아니면 도다라는 관점 쪽에서 공격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많아봐야 한 30% 이내 안쪽으로 비중을 차지하면서 종목별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탑픽은 또 노래를 부르던 섹터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하면은 건기식이죠. 건강기능식 관련된 쪽은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노바렉스 혹시 앵커님 노바렉스 사셨나요?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방송 안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이 사셔야 방송하겠습니다. 네, 추세 괜찮죠? 계속 꾸준히 우상향으로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최다 원료를 갖고 있는 개별 인정형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탑픽 쪽은 건강기능식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종목별 여러 가지 모멘텀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되 아마 코로나19 관련된 진단 키트나 뭐 치료제, 뭐 백신 이런 쪽으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대응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정점이 나오고 변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영하면서 많이 움직였던 만큼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주가는 밀리지? 라고 하는 것보다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된 측면들도 있다는 관점 쪽에서 점들을 하시면서 제약바이오는 크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 임상 관련 논란이 유입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 보고서가 WHO의 실수로 좀 유출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길리어드가 좀 반박을 하면서 이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악재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렘데시비르 효과가 지난주에 어떤 전체 금융시장에서도 상승세를 이끌었던 만큼 이거에 대한 악재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WHO 보고서 초안에 중국에서 진행한 렘데시비르의 1차 임상 실험 결과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보고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실시한 해당 임상 실험에서 렘데시비르가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혈류에서 병원체의 존재를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해당 임상 실험 같은 경우에는 환자 237명 중에 158명에게는 렘데시비르를 투약하고 나머지 79명에게는 가짜 약을 투약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환자의 사망률은 13.9%로 투약받지 않은 환자의 사망률 12.8%에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셨듯이 길리어드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논문의 초안이 어떤 부적절한 연구의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고 연구가 결정적으로 의미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해당 연구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가 부족해 조기에 종료된 연구라는 부분을 재차 좀 강조했습니다. 우선 말씀하셨듯이 WHO 해당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공개된 정보가 아니었다라며 좀 비판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렘데시비르 임상 실험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지만은 악재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이자 지급을 중단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부도를 선언하는 사상 첫 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아르헨티나 이자 지급이죠. 금액은 한 5억 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6,173억인데, 우선 전일에 22일이 이제 이자 지급 날이었는데 이자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채권을 가진 외국 기관 투자자와 부채 조정을 하기 위한 압박 차원이다라는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향후 30일 주어지는 유예 기간 동안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는 다음 달 22일 국가 부도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서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이 했던 얘기가 이 빚을 갚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다라면서 이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외채 지불 유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단에게 제시한 것이 당초 5.4%로 지급하기로 했던 이자를 62% 삭감하고 3년 만기 신규 채권을 발행한 후 기존 채권 보유자에게 교환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계획대로 하면 아르헨티나는 415억 달러 상당의 이자 원금을 탕감받고 663억 달러 규모의 빚 상환일이 3년 뒤에 미뤄지게 됩니다. 우선 지금 블랙록, 아몬디, 피델리티 같은 이 세계 주요 자산운용사로 이루어진 채권자 그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들은 2016년 이후에 발행된 아르헨티나 국채 중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채권단과 다른 이해 장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최근 발표된 제안은 채권단이 지지할 수도 없고 지지하지도 않을 제안이라고 좀 얘기했고요.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 역시 이 이상의 제안을 할 수 없다라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 그룹 두 곳도 반대 의견을 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르헨티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총 8번의 디폴트와 30번의 IMF 구제 고민을 받았는데 이미 아르헨티나의 부채 규모는 GDP의 90%를 넘어선 3,2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작년에 물가 상승률은 53.8%로 28년 만에 가장 높았고요. 가뜩이나 신기한 서민들의 삶을 계속해서 지금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제는 더욱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는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출 제한령을 내렸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가 6.5%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디스 역시 지난 3일 아르헨티나 국가 신용 등급을 디폴트 바로 위단계로 지금 강등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을 실시간 집계하는 월드 오미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감염자 수는 3,288명이고 사망자 159명이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업종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가 다음 달 일본 내 이 자동차 생산 대수를 3월 계획 대비 거의 절반으로 줄일 것으로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종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 내 자동차 생산 대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이거는 글로벌 전체 자동차 업체들 얼마나 지금 심각한 건지 좀 반증하는 부분이고요. 6월 역시 목표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요타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내 완성차 생산 대수를 조정에 들어간다면서 목표 대비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좀 보도를 했고요. 계획한 것은 아닌데 4월에도 이미 자연적으로 감산이 이루어졌습니다. 3월에 세운 목표 대비 20%가 줄었고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면서 지난 3일부터 최장 15일까지 5개 공장 7개 라인에 이미 일시 중단한 여파입니다. 도요타는 현재 일본 내에서 총 18개 공장을 지금 운영 중인데요. 주로 해외 수출용 차종이 감산 대상이 될 것으로 좀 전해졌고요. 북미 시장 회복이 아직 보이지 않는 점이 국내 생산 감축의 큰 원인이다라는 부분을 말했습니다. 도요타는 작년 일본에서 약 341만 대를 생산했는데 약 210만 대가 해외 수출용이었고 이 가운데 40%가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감산의 기간과 폭인데 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떤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에 감산 사태는 상반기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요타는 연초에 올해 일본 내 생산 목표로 약 324만 대를 계획했는데 연 300만 대는 경영상으로나 고용 유지를 위해 달성해야 할 이 경영 목표인데 올해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이 부품 업체들의 경영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도요타는 과거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대규모 감산을 실시하면서 실적을 월간 기준으로 최대 60% 이상 줄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도요타의 계속 향후의 어떤 행보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한테도 좀 관심을 갖고 가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은 긴급 이사회에서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까지 추락한 이른바 타락천사 채권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연준이 지난달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바 있는데요. 코로나19 충격으로 이제 우량한 채권이 돌연 정크펀드로 추락한 경우를 구제하면서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은 이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20일 긴급 집행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전화회의로 이 타락천사 채권을 담보로 인정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을 결정했고요. 정규 집행 이사회에서 필요할 경우에 이 30일 날 이 조치를 확대하는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 재조정을 앞두고 있고 이날 이탈리아 국채가 정크펀드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일 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19로 이제 신용등급 무더기 강등이 예고되고 있어서 이 은행들이 담보로 잡고 있는 회사채와 국채가 투기 등급이 되면서 22의 초저금리, 자금 접근이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제 유로존 은행들은 4월 7일이죠. 현재 투자 등급 채권은 이후 4월 7일 현재 투자 등급 채권은 이후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됐더라도 이전처럼 담보로 이제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OECD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비금융기관 회사채 2,750억 달러 규모가 내년까지 타락천사로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투기 등급 바로 위의 등급이죠. 이 트리플 마이너스 등급에 대한 유럽 채권 규모가 3,300억 유로에서 1조 1,400억 유로 규모로 급격히 불어나는 점을 전문가들은 그 전부터 우려했었고요. 이 기간의 정크본드인 WB 등급 채권 규모는 740억 유로에서 1,850억 유로 규모로 지금 증가했습니다. ECB는 이번 조처가 회사채 등급 강등을 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ECB는 이탈리아 국채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추락하더라도 이미 2주 전에 그리스 국채에 적용한 규정을 통해서 이탈리아 국채를 구제할 수 있겠다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ECB는 앞서 투기 등급인 그리스 국채를 담보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이전 결정을 임시로 좀 유보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이 임시 조처는 내년 9월까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ECB는 이제 유로존 채무위기 흐름을 바꾸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추가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밝혔는데요. ECB는 성명에서 필요하면 등급 강등 충격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추가 조처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다짐했습니다. 이미 미국 연준이 정크펀드를 매입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ECB도 3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이 정크펀드를 담보로 설정해도 ECB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 바꿔놓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이 고위험 또 고수입 회사채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실물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ECB 쪽에서의 채권에 대한 매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 좀 유동성을 더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중앙은행도 역시나 추가 금융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우선 완화책 실시가 27일 날 결정되면서 지난 3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추가 완화를 단행하게 됩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의 자금 융통을 위해서 추가 금융 완화를 실시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인데요.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이러한 추가 금융 완화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추가 금융 완화가 결정되면은 지난 3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완화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일본은행은 지난 3월에 코로나19 쇼크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금융정책 결정회를 앞당겨 열고 3년 반 만에 추가 금융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4월에는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하면서
외출 자제나 공정 조업 정지 등 같은 영향이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그 회의에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일본은행이 보다 많이 매입하면서 기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는 보통 이틀간 열리는데 하지만 이번 회의는 27일 하루 만에 마무리됩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일본의 간부나 정부 관계자 등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세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4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고요. 토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7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하루 사이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니까요. 출근길 나서실 때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예상돼 불씨가 옮겨붙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수원 3도, 춘천 0도로 여전히 쌀쌀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10도 이상 크게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강릉은 아침 기온 6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4도, 대구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18도, 대구 19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전국적인 비 예보가 없어서 대기는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